그날 LA의 하늘이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속 880km의 광풍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순간 아무도 이 재난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1,50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되는 순간에도 한 구역만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미국 코리아타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재난 보도국의 형광등 아래에서 늦은 오후 지루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제가 퓰리처상 수상작 편집을 마무리하던 그때였어요. 제 모니터 옆으로 급하게 선임 기자가 지나갔습니다. 에이미, TV 봤어? 고개를 들어보니 뉴스룸 전체가 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화재, 벌써 세 번째 속보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산타아나 바람이 시속 880km로 이미 12,000가구 이상이 화염에 휩싸여 LA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것으로 팀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견 기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현장에 투입될 특파원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건 다르다. 소방국장도 통제 불가능을 선언했어. 바람이 너무 강해 헬기 취재도 위험할 거야. 현장 기자들 모두 고립될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신입 시절 산불 현장을 취재하다 실수했던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에이미, 너 아직 3년 차야. 이건 내가 감당하기엔. 팀장님, 제가 환경재난학을 전공했고 기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이런 현장에 투입돼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베테랑 선배들은 그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모두 가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입인 제가 가겠다고 선뜻 나서니 허락할 수도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팀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아, 가. 하지만 약속해. 위험하면 즉시 철수해. 그렇게 저는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검붉은 하늘이 드러났어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란 건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탑승 완료 10분 전 파일럿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현재 LA 상공의 기류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착륙이 지연되거나 회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객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새하얀 구름 사이로 검은 연기가 마치 흉물스러운 괴물처럼 비집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착륙 직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현장팀과 만났습니다. LA 소방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회견장으로 가는 길, 우리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녹아내린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혼사진이었을까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 모은 것들이 모두 타버렸어요. 단 30분 만에. 취재 첫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닌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 소방본부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몰려든 가운데 소방국장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현재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악마의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차 베테랑 소방관이라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42만 가구 정전, 9만 명 대피, 8만 9천 명 추가 대피 예정. 이 숫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피소는 충분합니까? 현재 가동 중인 대피소는 9개, 수용 가능 인원은 700명입니다. 순간 회견장에 있던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9만 명의 피난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고작 700명. 이건 재난이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소방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현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었어요. 대피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광풍은 계속해서 불길을 키워갔고 하늘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저희는 피해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 위해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절망감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LA의 대형 체육관을 임시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히 모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와 담요가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등을 기대며 말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른들조차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귀에 한 소녀의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구석에 앉아 한 손에 반쯤 녹아내린 바비 인형을 꼭 쥐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조용히 소녀를 달래고 있었어요. 제니퍼, 울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는 안간힘으로 아이를 안정시키려는 불안감이 묻어나왔어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가족은 집이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소녀가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 그 바비 인형이라고 했어요. 식수와 음식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 후 물품은 빠르게 도착했지만 대피한 인원이 너무 많아 모두에게 충분히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잠깐 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길이 번지는 걸 보니 이제 우리 집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죠. 한편 화재는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웨스트우드 힐스, 산타모니카, 베벌리힐스 같은 고급 주택 지역은 이미 대부분 불길에 휩싸였고 바람은 불씨를 도시 구석구석으로 날려보냈어요. 작은 불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화재를 일으키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때 엘리사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대피소로 들어왔습니다. 상기된 얼굴의 그녀는 우리를 본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웨스트우드 힐스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불길이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집에 남아 소방관들과 협력하기로 결심했어요.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는 마당에 있는 호스를 잡고 집 주변에 물을 뿌리며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인터뷰 내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눈빛에는 아직도 그날의 긴장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와 남편은 웨스트우드 힐스에서 15년간 살아왔어요. 그곳은 두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 마련한 꿈의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불길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 몰랐어요. 뉴스에서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하지만 창문 밖으로 먼 산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고 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연기 냄새는 금세 온 집안에 퍼졌어요. 엘리사는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결혼 앨범, 가족 사진, 여행의 추억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들은 서둘러 집을 떠났고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먼저 대피소로 가요. 저는 여기 남아서 불길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해볼게요. 엘리사의 남편은 얼마 전 사고로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남편에게 먼저 대피하라고 한 거였지요.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혼자 두고 대피소로 떠날 수는 없어서 혼자 갈 수 없다고 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그녀를 말리는 눈빛을 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원에 있는 물호스를 집어들었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집과 추억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손에 쥔 게 호스뿐이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엘리사는 1시간 넘게 집 주변에 물을 뿌리며 불길을 막아보려고 애썼어요. 건조한 바람은 계속해서 불씨를 날려보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손바닥은 물집으로 가득 찼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불길이 다가오는 걸 조금이라도 늦추는 거였어요. 제 집과 이웃집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불씨가 바람을 타고 엘리사의 집 주변으로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불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방향을 틀 때마다 불씨는 이리저리 휘몰아쳤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잔디밭에 물을 뿌리며 불씨가 번지는 걸 막으려 애썼지만 불씨 하나가 덤불에 닿자마자 순간적으로 불길이 솟아올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혼자서 막을 수 없다는 거요. 불길은 제 힘으로 멈출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물러서면 제 집과 정원, 그리고 모든 기억들이 사라질 테니까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바람이 강해지자 소방대원들이 엘리사에게 소리쳤어요.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소방대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는 멈칫했지만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제가 버티던 호스를 놓고 도망쳤어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타서 뒤를 돌아봤을 때 불길이 이미 집에 닿아 있는 걸 보았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차를 몰고 대피소로 향하는 내내 엘리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제 생명을 지켰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불길 앞에서는 도망치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소방대원들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지만 화재 진압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시속 880km에 달하는 강풍이 모든 진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소방헬기에서 물을 쏟아부어도 바람이 물을 흩어버려 효과가 없었어요. 한 소방대원은 지금 우리는 불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불길에서 도망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화재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대피했어요. 도로는 피난민들로 가득했고 차량들은 꼼짝도 못한 채 교차로에 멈춰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서라도 대피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뛰는 어머니, 휠체어를 밀며 대피하는 가족, 반려동물을 안고 이동하는 주민들까지 모두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도시의 일부는 정전이 되었어요. 가로등과 신호등이 꺼지면서 대피 과정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밤에도 도시를 비추던 불길은 끝없이 하늘로 솟아올라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보였고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대피소는 점점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고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어요. 대피소의 밤은 여전히 고요하고 무거웠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사람들은 서로 기대며 피곤한 얼굴로 잠들려 애썼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 소리에 무관심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곧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밝힌 트럭들이 나타났어요. 선두에 선 트럭에는 깔끔하게 코리아타운 커뮤니티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구호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이 대피소 앞에 멈춰 서자 한 자원봉사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외침은 무거웠던 공기를 가르며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어요. 트럭 문이 열리고 안에서 물병 상자, 담요, 즉석식품, 그리고 도시락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보내온 물품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 보였어요. 코리아타운의 연대와 따뜻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에도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은 환한 불빛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밥과 정성 가득한 반찬을 도시락에 담고 있었어요. 식당 주인 김 씨는 밤새 도시락 500개를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아타운도 예전엔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법을 알고 있죠. 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피난민이었으니까요. 도시락 상자에는 코리아타운의 응원입니다. 힘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대피소에서 도시락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 문구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음식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코리아타운에서 온 트럭들은 대피소의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물품과 도시락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코리아타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을 넘어 진심이 느껴져요.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LA의 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이겨내는 힘을 보여주는 커뮤니티였어요. 그날 밤 코리아타운이 보여준 연대와 희망은 대피소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예전에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LA 폭동 당시 기자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 혼란스러운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코리아타운의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냈는지 생생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1992년 4월 LA 도심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어요. 로드니 킹 사건의 판결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점점 폭력적인 폭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불길은 도시 곳곳을 집어삼켰고 상점들은 약탈당하며 거리에는 혼돈만이 가득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코리아타운은 외면받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폭동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코리아타운 상점들은 약탈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가게 안 물건들은 약탈당했으며 화염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한국계 주민들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경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리아타운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코리아타운 주민들은 서로 연락망을 구축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했어요. 가게 주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총기와 방패로 무장하고 가게를 지키기 위해 밤새 거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를 지킬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폭도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게 앞에 모였어요. 당시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한인 주민들이 직접 가게를 지키는 모습을 보도했는데 그들은 가게 앞에 서서 무장한 채 지역을 보호했어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우리는 각자의 가게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옆 가게가 약탈당하면 다음은 내 가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웃들은 서로의 가게를 순찰하며 낮에는 물건을 정리하고 밤에는 함께 경계에 섰어요. 또한
지역 내 라디오 방송과 전화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긴급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상점 주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가족 단위로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폭동은 한국계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들의 연대와 결속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위기를 극복하며 코리아타운의 정신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폭동은 한인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교훈은 이후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체계적인 공동체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종종 저에게 말하곤 하셨어요. 그때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 가족처럼 움직였어.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물건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밤을 새워가며 협력했지. 그때 난 기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대와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막연히 기자라는 직업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사건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 속에서 희망과 교훈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싶었죠. 오늘 밤 코리아타운에서 온 트럭이 대피소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토록 칭찬했었던 코리아타운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 코리아타운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려고 했어. 서로 음식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지.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시 코리아타운의 주민들이 보여준 단합과 연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강조하곤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코리아타운에서 온 트럭을 보며 저는 그때의 연대와 단합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기자가 된 저는 오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재난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온 트럭이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은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아버지가 기록한 1992년의 이야기와 지금의 순간을 잇는 강한 연결고리였죠. 대피소로 도착한 트럭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아타운이란 단순히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서로 돕고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워왔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코리아타운에서 온 트럭은 저에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듯했어요.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연대,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코리아타운의 한국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곧바로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대피소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점에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인의 계좌로 익명의 기부금이 선결제로 입금된 것입니다. 총액은 무려 3억 원에 달했어요. 한인의 관계자는 놀라며 입금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송금자 정보는 단 한 문장만 남겨져 있었어요.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한인회는 곧바로 이 기부금을 사용해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시작했어요. 물, 의약품, 따뜻한 담요, 아기용 기저귀와 분유까지 필요한 물품들이 빠르게 준비되었어요. 기부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익명의 기부자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상점에서도 선결제가 이루어졌고 물품들이 차례로 코리아타운에서 대피소로 보내졌어요. 코리아타운의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던 주인 박 씨는 그날 아침에도 여느 때처럼 물품 정리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화재로 인해 도시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어떻게든 문을 열고 필요한 물건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려 애쓰고 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남성은 말쑥한 옷차림에 다소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박 씨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종이에는 간단한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물, 즉석식품, 기저귀, 그리고 간단한 의약품 등이었죠. 박 씨가 그 목록을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품들로 대피소에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제는 제가 전부 하겠습니다. 박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모두요? 양이 꽤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남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필요한 물품이라면 다 준비해 주세요. 제 이름은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더니 계산을 위해 박 씨에게 돈을 건넸어요. 물품의 양과 종류를 고려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성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곧 준비에 들어갔어요. 가게 직원들과 함께 목록에 적힌 물품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죠. 물병과 즉석식품이 채워진 박스는 점점 쌓여갔고 마지막으로 기저귀와 의약품 상자가 더해지자
남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름은 묻지 마세요. 박 씨는 물품을 포장하며 남성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물품들이 어느 대피소로 갈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도움은 감사하지만 제가 누군지 묻지 말아주세요. 중요한 건 제 이름이 아니라 이 물건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는 포장이 끝난 박스를 자신의 트럭에 직접 실으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건 제가 과거에 받은 도움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잖아요. 박 씨는 트럭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손님이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을 되새겼어요. 도움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말이 박 씨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죠. 대피소에서 물품을 받은 한 주민은 손에 든 물병을 바라보며 울컥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 물 한 병에 담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익명의 천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재난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뒤 LA 소방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 가지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바로 코리아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었죠. 소방국 대변인 앤서니 브라운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화재에서 코리아타운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부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피해를 최소화했고 구호 작업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했어요. 우리가 참고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브리핑룸은 잠시 술렁였어요. LA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코리아타운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브라운 대변인은 이어서 코리아타운의 재난 대응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물품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기부된 물품들은 한인회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QR코드로 실시간으로 관리되었죠. 각 물품 상자에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고 이 코드는 구호 물품의 수량, 종류, 그리고 배포된 장소를 정확히 기록했어요. 소방국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특히 놀란 건 그들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한 물품은 실시간으로 스캔되어 필요한 장소로 적시에 배분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질서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상점과 주민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소방국의 주목을 받았어요. 재난이 발생하자 지역 내 상점들은 즉각적으로 물자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를 한인회에서 빠르게 조율했어요. 한 소방대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어요. 그들이 서로를 돕는 방식은 우리가 앞으로도 참고해야 할 모델입니다. 한인회의 재난 대비 훈련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브라운 대변인은 기자회견 중 재난 대비 훈련에 대해 언급하며 코리아타운 주민들이 매년 참여했던 훈련이 이번 화재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는지 강조했어요. 그들은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성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차이를 만들었죠. 브리핑 말미에 브라운 대변인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코리아타운의 사례는 단순히 한 커뮤니티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교훈입니다. LA 소방국은 코리아타운의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우리의 재난 대응 체계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히 코리아타운의 성공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코리아타운이 단순히 재난을 견뎌낸 곳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빛나는 연대와 조직력을 보여준 곳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위기 속에서 연대와 협력의 힘을 증명했어요. 화재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코리아타운은 혼란에 휩싸이지 않았고 오히려 체계적인 대응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었어요. 한인 공동체는 물품 기부와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재난 상황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역에 영감을 주었어요. LA 소방국이 코리아타운의 재난 대응 방식을 벤치마킹하기로 한 것은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머물지 않고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어요. 이번 화재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가슴 깊이 남을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대피소에서 코리아타운의 따뜻한 손길을 직접 목격하며 이 지역 공동체가 보여준 힘과 연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물품을 나누고 대피민들을 위로하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는 한인들의 모습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선 위대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기자로서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 땅에 남긴 유산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진정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한 대피민이 한인회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도시락이 나에게는 삶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한마디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선의와 희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인 공동체가 이 땅에 남긴 가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체계적인 대응은 재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정신은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배우고 나눠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번 화제를 취재하며 저는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정신은 단순히 이 지역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그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화재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느낀 에이미의 사연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